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된 여성이에요.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는 남편과 17년을 살았지만 이번에야 남편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이나 지난 시점에 말이죠. 사실 저희 부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부터 각방을 쓸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이혼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신이 가득했고 서로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뒤늦게 남편의 진심을 알고는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 사람이 너무 가엾게 느껴졌거든요. 이곳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털어놓는 건 저처럼 후회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지 못했던 저의 참여록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통해 반면교사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사춘기 때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엄마가 이혼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는 형제 많은 집 맏며느리로 시집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괴팍한 시부모에 툭하면 사고치는 시동생들과 여우 같은 시누이들까지 정말 전생에 무슨 악연으로 만나게 됐나 싶은 인간들만 가득했거든요. 그중 최고의 빌런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다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조금 달랐어요. 지독해도 이렇게 지독하게 며느리 구박하는 시아버지도 없을 정도로 며느리 눈에서 눈물 빼는 기계였어요.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기대서 울 정도로 엄마한테 시아버지는 저승사자 같았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저희 엄마를 며느리감으로 찍은 사람이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부모 없이 친척집에 얹혀 살던 엄마는 결혼은 꿈도 안 꾸고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일하던 인쇄소 사장님 친구였던 저희 할아버지가 당신 아들이랑 선을 보라고 권하셨고 이듬해 결혼까지 시키셨거든요. 아니, 그랬으면 특별히 잘해주지는 못해도 괴롭히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데려온 며느리를 그 고생을 시키셨으니 성격 참 이상한 분이었죠.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종종 시아버지를 그리워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치매를 앓으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기간에는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당신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얼마나 선하게 구셨나 몰라.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다니까? 그런 양반이 그렇게 구박하던 나한테만큼은 세상 둘도 없이 친절하고 따뜻했었어. 치매가 아니라 사람이 개가천선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 엄마 말로는 저희 엄마가 설거지라도 할라 치면 난리를 치면서 욕을 그렇게 퍼부으셨대요. 왜 우리 예쁜이 일 시키냐고 그러시면서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딸들을 깨워서는 설거지하라고 발길질까지 했다더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자 이후로는 할머니가 저희 엄마는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하셨어요. 네가 이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그냥 네 시아버지 모시고 근처 마실이라도 다녀와. 이거야 원 치매 걸린 남편 때문에 내가 뭔 고생인지. 그렇게 엄마를 끌고 밖으로 나오신 할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사람처럼 구셨고 며느리를 데리고 극장도 다니시고 동물원도 가시고 남산에 케이블카도 타러 다니시곤 했대요. 마치 아빠가 딸을 데리고 나들이 다니는 것처럼요. 시집 온 그날부터 고된 시집살이와 육아에 치여 살던 엄마는 덕분에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문화생활과 여유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치매 걸린 시아버지 덕분에 인생의 봄날을 즐기던 엄마는
할아버지가 치매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의사소견으로는 분명 치매가 맞긴 하지만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미한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도 가족들 누구에게도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할아버지는 여전히 엄마가 일을 못하도록 졸졸 따라다니면서 단속을 하셨고 그 바람에 속옷 빨래까지 저희 엄마한테 시키던 고모들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고모들이 일 안 하고 누워서 저희 엄마한테 일을 시킬 낯이면 할아버지가 달려가 등짝을 때리며 일하라고 소리치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동안 쌓였던 채증이 한 번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더군요. 봄이 지나면 꽃이 지는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치매 판정을 받은 지 2년 만에 몸과 정신이 급격히 나빠져서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애야, 다음 생에는 다른 집에서 태어나지 말고 내 딸로 태어나라.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게. 고마웠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에 엄마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가족들 앞에서 저희 엄마를 구박했던 건 미워서가 아니라 일종의 눈가림이었어요. 할머니를 비롯해 모든 가족이 저희 엄마를 싫어했기 때문에 일부러 할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선수를 치신 거였죠. 그걸 눈치채지 못한 할머니와 아빠 형제들은 오히려 두 손 놓고 지냈으니 할아버지 계략이 성공이라면 성공일 거예요. 다만 그 속뜻을 저희 엄마가 너무 늦게 눈치챘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희 엄마한테 사랑을 베푸셨어요. 처음부터 꼭 네 아빠랑 결혼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부모도 없고 친척집에 빌붙어 사는 나를 데려가주는 남자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었으니까. 내 처지를 알고도 며느리로 받아들인 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구해준 은인인지도 모르지. 아버님이 나를 구박하신 덕분에 다른 식구들은 나를 안쓰럽게 생각했거든. 고부간의 갈등도 없고 시누이 시동생 시집살이도 없었으니 이 정도면 성공한 결혼이지 뭐. 다만 아버님 마음을 진작 알았다면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마음에 걸려. 할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엄마는 친할머니도 지내지 않으시는 할아버지 제사를 매년 지내셨어요. 첫 해는 그래도 예의상 제사에 참여했던 작은아빠들이랑 고모들은 이듬해부터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는 큰 고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원래 시부모 제사는 며느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외인인 자기들은 안 가도 된다나요? 말이나 못하면 다행이지. 어떻게 남도 아니고 자기 부모 제사에 빠지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런데도 아빠는 한 번도 자기 동생들 탓을 하는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한테 큰 소리를 치셨죠. 시키지도 않은 제사 당신이 지내겠다고 한 거니까 앞으로도 내 동생들한테 오라가라 허튼 소리 마라. 그러게 뭐하러 일을 벌여? 우리 엄마도 안 지내는 제사를 왜 당신이 나서서 지내냐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 남편이야 뭐야? 장남이라고 뭐 하나 남겨준 것도 없는데 왜 내 돈 들여 제사까지 지내야 되느냔 말이야. 앞으로 제사 비용은 당신이 벌어서 대든가 못하겠으면 때려치워. 아빠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자 툭하면 할아버지 제사를 빌미로 엄마를 괴롭혔어요. 남의 부모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 제사를 지내주겠다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왜 적었는지 그 이유를요.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10수년에 걸쳐 저희 엄마한테 재산을 증여해 주셨거든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요. 저희 엄마 이름으로 개설된 주식통장에 차곡차곡 대기업 주식이 쌓여갈수록 정작 자식들한테 갈 유산은 줄어든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내줄 자식들인 걸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알고 계셨나 봐요.
이런 할아버지의 성견지명이 빛을 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의 외도였어요. 엄마가 그동안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 모시랴 살림하랴 저랑 동생 키우랴 밤낮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아빠는 밖에서 어린 여자랑 제2의 봄날을 즐기고 계셨거든요. 아빠가 다니는 회사 대리와 말이죠. 그 여자분 역시 저희 아빠처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아채고 저희 엄마한테 찾아오면서 아빠의 불륜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야근이다 출장이다 집을 비웠던 시간들마다 아빠는 여직원과 드라이브도 하고 벚꽃 축제도 가고 호텔과 모텔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오히려 화를 내며 부인하던 아빠는 상대 남편이 증거 사진과 문자 내역을 보내자 그제야 인정을 하더군요. 웃기는 건 저희 친가 식구들 반응이었어요. 특히 할머니요. 네가 오죽 네 남편한테 소홀했으면 착한 우리 장남이 밖에서 여자를 만났겠니? 내 아들 탓만 하지 말고 네 자신도 돌아봐. 이렇게 솔직히 나도 엄마 생각엔 동감이야.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여자는 한갑이 넘어도 여자라고 좀 꾸미고 살라 그랬잖아. 따지고 보면 이것도 다 자업자득이야. 불과 1년 전에 고모부가 전에 사귀던 여자랑 문자 하나 했다고 사니 못 사니 난리를 쳤던 고모는 할머니와 함께 저희 엄마를 공격했어요. 같은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의 말과 정신 상태는 바람핀 남자들이 짓거리는 개소리를 그대로 닮았더군요.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한테 필요한 건 그들의 밥그릇을 박살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당신이 당당하다면 내가 당신 회사로 찾아가도 되는 거지? 윤대리라는 여자 얼굴도 확인할 겸 내일 회사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야, 너 미쳤어? 네가 왜 회사로 와? 그러다 나 회사에서 잘리면 네가 먹여 살릴 거냐?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해. 무식하게 좀 굴지 말고. 생각은 당신이 해야 할걸? 어차피 나는 당신이랑 살 생각 없어. 오늘 낮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상담도 했고 앞으로는 말도 안 통하는 당신이나 당신 가족은 나보다 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랑 하게 될 거야. 당신 말대로 무식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고용한 똑똑한 변호사가 당신이랑 상간녀 인생 탈탈 털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그날 밤 아빠와 상간녀는 저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한참을 빌었어요. 집을 엄마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는 찾아가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죠. 상간녀 역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걸로 합의봤고요. 아빠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엄마는 변호사 사무실에는 간 적도 없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빠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엄마의 주식 통장이었죠. 할아버지께서 가족들 몰래 엄마한테 남겨주시고 간 유산이요. 알았다고 해도 별 수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엄마한테 양도해 준 거였으니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 엄마 입을 막고 회사의 불륜 사실을 감추려 했던 아빠와 상간녀의 노력은 얼마 뒤 산산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상대 남편이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들통나 버렸거든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난 아빠는 툭하면 술을 마시고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어요. 그러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죠.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한 뒤에도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아빠와는 연이 끊어졌다지만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저희는 이사를 했어요. 원래 살던 집은 저희 본가랑 걸어서 5분 거리라서 길에서 수시로 할머니와 마주쳐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저희 엄마를 볼 때마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셨어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잠깐 한눈도 팔 수도 있는 거지. 그런다고 바로 이혼하자는 소리를 해? 친정도 근본도 없는 걸 받아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시리. 내 아들 인생 망쳐놓으니까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 몸뚱아리 하나 딸랑 들고 시집와서 내 아들 집까지 뺏고 나니까 살 맛나냐고.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놈의 영감탱이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건 절대 우리 집에 안 들였어. 너 볼 때마다 재수없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게 멀리 이사 좀 가. 할머니 닭달에 이사를 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엄마와 제게는 더 좋았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한테 욕설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 엄마를 자기 집에서 부리는 식모처럼 환대하는 고모들이랑 작은 아빠들과도 마주칠 일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는 망발을 하며 툭하면 찾아와 살림을 부수고 폐악질을 해대는 아빠를 더는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거기다 집안 형편도 따로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더 좋아졌으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요. 할아버지께서 엄마한테 남겨주신 주식 통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주식이 들어있었고 10수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식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빠랑 결혼한 뒤로 집안 살림만 해오던 엄마는 주식을 팔아 가게를 여셨어요. 딱히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엄마가 잘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생각했고 그렇게 결정한 게 반찬 가게였어요. 큰돈 벌 생각 않고 우리 두 식구 먹고 살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연 가게였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비록 이혼 가정이기는 했지만 엄마 덕분에 저는 남들 부러울 거 없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사교육 덕분에 제가 원했던 대학도 들어갈 수 있었고 대학 등록금 버느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이기적이고 사악한 친가 사람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저는 일찍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은 버리게 되었어요. 엄마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저는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내 엄마가 아빠와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일꾼처럼 부려지는 걸 봐온 저로서는 구더기도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대학 시절에도 그렇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도 그렇고 남들처럼 멀쩡히 연애를 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도 결국엔 변하겠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마지막 한 발자국을 딛지 못하고 헤어지곤 했어요. 20대까지는 이런 연애 패턴이 그렇게 타격은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엄마한테 지인들의 자녀 청첩장이 날아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피하고 싶은 제 마음과 달리 엄마는 결혼 생각 없이 사는 딸이 걱정되셨나 봐요. 너도 30이 넘었는데 결혼 생각은 안 하는 거니? 애도 낳아야 할 텐데 더 늦으면 힘들어. 왜?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그래? 엄마가 손자리 알아봐줘? 필요 없어. 난 결혼 안 할 거니까. 아니 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안 해?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지금 상황이 편해. 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고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살 수도 있으니까. 차마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그렇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엄마가 어떤 심정이 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혼 가정의 부모님들은 혹시나 자식이 부모의 이혼 때문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했던 것처럼 현재 상황이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딱히 결혼 생각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갈대와 같다고 제 마음이 순식간에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하는가 봐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 동기의 결혼식에서였어요. 신랑 측 친구였던 남편은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부터 카메라를 들고 식장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식장에서 고용한 사진기사인 줄 알았죠. 신부 대기실에서 그날의 신부였던 동기한테 축하 인사를 하는데 그때 남편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동기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화영아, 인사해. 우리 아주버님이셔. 사진사인 줄 알았던 남편의 정체는 뜻밖에도 일식 요리사였어요. 대학은 사진과를 나오셨는데 일본으로 출사 여행을 갔다가 일식에 반해서 진로를 바꾸셨어. 현재는 오너 셰프이기도 하고. 재수씨도 참 오너 셰프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저 조그마한 일식집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맑고 청명한 느낌이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직업 탓인지 상대한테 부담을 안 주면서도 대화를 즐겁게 이끌어가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저와 친구들을 동기 옆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남자가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자리에서는 반대편 뷰파인더가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동기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는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기조차도요. 야, 누가 보면 내가 네 결혼식에 들러리 온 줄 알겠다. 아니, 아주버님도 그렇지. 어떻게 내 결혼식에서 네 화보 촬영을 할 수가 있냐? 친구가 보내준 사진에는 신부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곳곳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스냅 사진들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전문가 포스가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 찍었더라고요. 장수가 꽤 돼서 친구 말로는 자기가 나온 사진보다 제 사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예, 너 만나는 사람 없으면 우리 아주버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가게 오픈하고 자리 잡느라 연애 안 한 지 꽤 되셨는데 그래서 시부모님이 한걱정을 하신다. 우리 결혼할 때 아주버님이 먼저 그러셔서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잖니. 내가 우리 아주버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참 좋아. 실력도 있고. 어때? 한번 만나볼래? 저 역시 남편이 첫인상도 좋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말이 나오자마자 만날 날을 잡기까지는 일사천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휴무일과 제 휴무일이 달라서 시간을 잡기가 꽤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전에 출근해 6시면 퇴근을 했지만 남편은 오전 10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꼬박 가게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 남편 가게에서 보기로 했어요. 브레이크 타임이라 둘이 조용히 얘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남편 말대로 가게는 꽤 협소한 크기였어요. 오픈 주방에는 디귿자 모양으로 바가 놓여 있었고 4인용 테이블은 3개에 불과했어요. 이런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벌면 얼마나 버나 싶죠? 그래도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가게 예약하는 거 꽤 힘들답니다. 월 초부터 그달 예약이 꽉 찰 정도거든요. 오늘은 화영씨 혼자 가게를 전세냈다 생각하시고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주문하세요. 내가 뭐든 다 만들어 드릴게요. 요리사 유니폼을 입고 주방에 서 있는 남편은 만화 미스터 초밥왕에 나오는 고수 일식 요리사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어요. 그날 남편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횟감으로 회부터 초밥, 튀김에 이르기까지 코스로 음식을 내주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초밥과 튀김은 처음이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솜씨가 좋더라고요. 아직 사귀기로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사귀게 되면 남들처럼 데이트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처럼 제 주방에서 화영 씨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정도일 테니까요.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 절대 딴 사람한테 한눈은 안 팝니다. 보시다시피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남편은 장난처럼 한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그 말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어요. 사춘기 시절 바람난 아빠를 지켜보면서 결혼에 대한 반감이 생겼던 저로서는 이보다 안심되는 상황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순식간에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거절하고 자식과할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1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내 인생에 절대 없을 줄 알았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기가 먼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사정은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부모님도 그렇고 시동생과 시누이도 그렇고 괜찮은 사람들 같아서 결정이 생각보다 쉬웠던 것 같네요. 그런데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도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차남과 결혼했던 동기한테 저희 시댁은 그리 나쁘지 않은 집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남과 결혼한 저에게는 이보다 지긋지긋한 거머리 같은 시댁도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알게 된 저희 시댁의 사정은 맏며느리로서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일식에 빠져 사진을 그만두었다고 들어왔던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건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자기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대고 있었더라고요.
사진과 학생이라서 선배들을 따라 웨딩 촬영 보조를 뛰며 돈을 벌었고 일본으로 갔었다던 출사 여행도 알고 보니 일 때문에 갔던 거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난생 처음 값비싼 일식집을 경험하곤 일식에 매료된 건 사실이지만 사진을 그만두고 일식집에 취직해 밑바닥부터 일을 배운 건 좋아서만은 아니었어요. 당시 시동생 등록금이 모자라서 고가의 카메라를 팔고 여타 장비까지 팔아야 해서 할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거였죠. 식당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도 고되고 일단 노동시간이 길잖아요. 차려 나오는 음식은 예쁜지 몰라도 주방 안에서는 주방장의 살벌한 욕설을 들으며 하루 종일 초조감이 될 때까지 일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일식 특성상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찜통 같은 주방은 사람 진을 빼기 딱 좋았어요. 그 안에서 수십 년을 버틴 끝에 실장 자리까지 올랐고 또다시 남의 가게에서 수년을 버틴 덕에 가게를 열 수 있었던 거예요. 가게를 차리기까지 쉬는 날도 없이 알바까지 뛰었으니 연애는커녕 손님이 아니고서는 여자를 만나볼 시간조차 없던 거였죠. 가게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가게는 잘 됐지만 결혼할 때 보니 남편 수중에 돈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할 때 집은 저희 엄마가 해주셨고 살림은 남편과 제가 둘이 보태서 채웠어요. 그런데도 시아버지께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형동이 가게야말로 화수분 아니냐. 언제고 손만 대면 돈이 나오는 화수분. 그런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집이야 며느리 네가 해오는 게 당연하지. 직장인이야 퇴직하면 그만이지만 일식 요리사는 손 떨릴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결혼이 믿지는 장사는 아니란 얘기다. 그때 이 집 식구들이 내 남편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챘어야 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맏아들은 화수분 그 자체였던 거예요. 언제고 돈 달라는 말을 하면 거절 않고 돈을 내어주는 호구 같은 화수분이요. 결혼하고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생활비는 언제 줄 거야? 일단은 내 월급으로 쓰고는 있는데 자기가 생활비 얘기가 없어서. 생활비? 한 달에 얼마나 주면 돼? 얼마를 주다니 다 줘야지. 나도 내 월급 다 털어 쓰고 있는데. 애초에 경제권은 나한테 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 말에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죠. 세상에, 매출이 이렇게 높은데 집에 가져오는 게 고작 이것뿐이야? 이건 우리 회사 신입 월급만도 못하잖아. 나머지 돈은 어딨어? 실은 부모님 생활비랑 여진이 대학원 등록금을 내가 책임져야 하거든.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왜 다 당신이 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우리 집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가져오면서 매달 시댁에 보내는 돈은 5배도 넘게 되는 거 있죠.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당신이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해왔나 몰라도 이젠 당신도 당신 가정에 있는 거잖아. 언제까지 부모님 생활비에 여동생 등록금까지 대줘?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당신이 아버님께 확실히 말씀드려. 여보, 우리 결혼하고 겨우 2달밖에 안 됐어. 아버지도 준비하실 시간을 드려야지. 어떻게 단번에 지원을 끊어?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몇 달만 참아줘. 생각 같아선 단 하루도 참아주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은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손아래 동서이자 동기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놀라더군요. 어머, 그럼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그 돈을 다 대고 있었던 거야? 난 몰랐지. 남편 말로는 자기 대학 입학했을 때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했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신 거 보고는 그래도 벌어놓은 돈이 꽤 있었나 보다 했지 뭐. 어머머 세상에. 그래서 아주버님은 뭐래? 앞으로 본가에 돈 안 해드린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시누이도 진짜 웃기네. 자기 대학 등록금을 왜 오빠한테 받아? 자기가 벌어서 다닐 능력이 안 되면 취직을 했어야지. 왜 대학원에 가냐고? 듣자니 대학도 변변찮은데 다니던데 거기 대학원 나와서 자기가 교수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우리 그이 등골 빼서 먹고 살면서 어떻게 미안한 줄 모르냐고. 동서한테 한참을 하소연한 저는 얼마 뒤
내가 괜한 짓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동생도 동서도 다 한통속이었거든요. 가게 직원한테 물어보니 그동안 시동생도 툭하면 가게로 찾아와 돈을 빌려갔고 동서는 친정 가족 모임까지 우리 남편 가게에서 공짜로 해왔더라고요. 아주 온 사방에 내 남편을 호구로 부리는 인간들 뿐이었던 거예요. 아니, 당신네 가족들은 다들 왜 그래? 왜 당신한테만 빨대 꽂고 달려드는 거냐고. 당신이 가족들한테 무슨 죄라도 지었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냐고. 당하고 살아온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시댁 식구들의 착취로부터 내 남편을 구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내 남편한테 의지해오던 시댁 식구들의 생활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할 때면 의뢰 계산서는 제 남편한테 건네고 부모님 생신 선물이나 집에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당연히 제 남편이 돈을 내야 하는 걸로 알더라고요. 그런 일로 동서와 말다툼을 벌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이어지다 보니 전처럼 대학 동기 사이가 아니라 남들처럼 형님 동서 사이로 지내게 되더라고요. 형님, 이번에 어머님 환갑 때 아버님이랑 동남아 여행 보내드리는 게 어때요? 홈쇼핑에 베트남 사파 패키지 상품 나온 거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좋기야 유럽으로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돈 내는 사람 생각하면 동남아가 적당하다 싶더라고요. 아주버님도 그 편이 덜 부담되실 테니까요. 동서, 왜 당연하게 우리 그이가 돈을 내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맏아들만 자식이야?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왜 뭐든 돈 문제만 생기면 우리한테 떠미는 거냐고? 형님, 내가 이런 말까지 하기 좀 그렇지만요. 형님이 시집 오기 전에는 늘 그래 왔어요. 형님 고집 때문에 매번 말 나오고 형제간에 다툼 생기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 결혼까지 이어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동서, 말 잘했어. 그래, 그동안 내 남편이 이 집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동서도 잘 아는 모양이니까 오히려 말하기 편하네. 그동안 그렇게 등골 빼먹었으면 이제는 좀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살 수가 있어? 그거 너무 염치 없는 짓이야.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동서한테 명품백 사준 건 기억 안 나나 보지? 그 정도 받았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어떻게 동서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결혼 이어준 타령하면서 생색을 내? 왜? 나 죽을 때 영종 앞에서도 그 소리 하지 왜? 좋아. 그런 식으로 매번 돈 드는 일은 우리 남편한테 떠민다면 나중에 시부모님 유산도 우리 다 줘. 그럼 할게. 동서, 어떻게 할까? 비록 시부모님한테서 나올 유산이라고 해봐야 집 한 채가 다지만 동서는 그마저도 욕심이 나는지 유산을 다 주는 건 안 된다며 자기들도 돈을 보태겠다고 했어요. 다만 마지와 둘째는 차등해서 돈을 내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더럽고 치사하기는 했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내 남편 혼자 독박 쓰는 건 막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결혼 4년차에 접어들고 그 사이 두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에도 남편의 시댁 지원은 이어졌어요. 말로는 액수를 많이 줄였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매달 수백만 원 이상이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여전했어요. 그 일로 남편과 다툼은 이어졌고 시누이 결혼을 계기로 저와 아이들은 아예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되었죠. 시누이 결혼 얘기를 꺼내자면 지금 생각해도 속에서 천불이 나요. 글쎄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제 남편한테 신혼집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랑 쪽 집이 상황이 안 좋아서 월세로 시작하라고 했다는데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산다고 제 남편 보고 전셋집을 얻어달라고 그러는 거 있죠. 거기에 시부모님까지 끼어들어 큰오빠가 그 정도 못 해주겠냐며 바람을 잡으시는데 정말 뚜껑 열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결국 그 일로 제가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싸우게 됐고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남편만 시댁에 보내게 됐고요.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자기도 정신 차리고 시댁에 돈 보내는 걸 그만둬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가 뭔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죽어라 이래서 자기 부모한테 퍼다 나르지 뭐예요. 부모 부양을 아예 때려 치우라는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나눠서 정도껏 하다는 건데 버는 돈의 반 이상을 그렇게 퍼다 나르니 제가 화를 안 내게 생겼냐고요.
남편과 살았던 17년 동안 우리 부부가 싸운 건 전부 시댁에 보내는 돈 문제 때문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죽기 전부터는 아예 각방을 쓰고 살게 되었고요. 그 정도 살고 보니 이젠 남편 숨소리만 들어도 속이 꼬이고 남편 목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니 미웠던 마음이 고스란히 미안함으로 바뀌더군요. 거기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을 통해 들은 얘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숙 어른을 통해 제 남편이 시댁에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이유를 알게 됐거든요. 형동이가 업둥인 건 몰랐어? 하긴 다들 쉬쉬했으니까. 지 아버지 사업 망하고서야 알게 됐을 거야. 있을 땐 몰라도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 먼저 챙길 생각에 형동이더러 대학 그만두고 돈 벌어오라 그랬다더라고. 그래도 형동이 그놈이 심성이 착해서 군소리 한마디 않고 바로 학교 그만뒀다더라고. 그 뒤로는 형동이가 완전 그 집 살림 미천이었지 뭐. 불쌍한 놈. 이거 살고 갈 거 그 고생을 했나. 그 말을 듣고 나니 눈이 뒤집어졌어요. 100번 양보해서 대학 그만두게 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쳐요. 아니 그렇다고 수십 년 동안 자기 집 생활비에 자기 자식들 등록금에 결혼자금까지 대게 해요? 말로는 당신들 맏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키워준 값을 이자까지 쳐서 받냐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 죽고 나니까 가게를 정리해서 일부 떼어달라는 소리를 하길래 면전에 대고 쌍욕을 퍼부어줬어요. 업둥이 하나 키워주고 아직도 받아낼 게 남았어요? 왜? 내 남편 시체라도 팔아서 돈 달라 그러시죠? 인겁을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내 남편 가는 마당에 돈 뜯어낼 궁리들 그만하시고 앞으로는 잘난 친자식한테 기대 살 궁리나 하세요. 당신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말라고요. 그렇게 장지에서 시부모님을 떼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을 알아 누웠어요. 저 대신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애들 밥도 챙겨주시고 제게는 죽도 써주셨죠. 몸도 마음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남편 가게를 정리하고 앞으로 먹고 살 준비를 해야 했어요. 둘째를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둔 이후 살림만 해오던 처지라 당장 직장을 구할 일이 먹먹하더라고요. 사무직은 어림도 없고 식당 일이 고작일 테니까요. 그때 친정엄마가 엄마 대신 반찬 가게를 맡아서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연세도 드셨고 쉬고 싶으시다고요. 안 그래도 마땅한 사람 있으면 가게 넘길까 했어. 네가 맡아서 하면 나야 좋지. 어때? 한번 해볼래? 남의 식당에 나가 일하느니 내 가게 운영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그러기로 했어요. 엄마는 따로 가게 인수비용은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엄마 노후자금인데 어떻게 그래요? 게다가 요즘은 그런 것도 다 법에 걸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가게 정리한 돈 중 일부를 떼어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사실 그 정도 털을 닦아놓은 가게라면 권리금으로 1억 이상은 들여야 하는 거였지만 그럴 처지는 못 돼서 권리금은 따로 못 드렸어요. 대신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시라고 했어요. 남편 방이 비어있으니 그 방을 쓰시라고요. 엄마 집은 월세를 놓으시면 매달 용돈은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엄마랑 합가를 하게 됐고 벌써 3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이 쓰던 침대를 그대로 쓰시던 엄마가 허리가 아프시다며 침대를 치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애들 오면 같이 침대를 분해해 드러내겠다고 말하곤 가게에 나와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너 잠깐 집에 좀 와야겠다. 왜요? 집에 문제 생겼어요? 글쎄 침대에서 뭐가 나왔는데 암튼 빨리 집에 좀 와.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일하는 사람을 오라고 그러나 했어요. 가게는 아르바이트생한테 잠깐 맡기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엄마가 저를 끌고 허둥지둥 방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가보니 엄마가 그랬는지 침대 매트는 바닥에 놓여 있었고 침대 바지에 나무판이 살짝 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니? 금이 들어 있더라고.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너도 알고 있었어? 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그런 게 왜 있어? 너도 모르는 거라면 이 서방이 사돈 모양이다. 이 안에 든 통장을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돈이 입금돼 있는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금을 샀나 보더라. 통장에 찍힌 계좌 내역을 봐봐. 엄마 말대로 10년 동안 매일 일정 금액 남편의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됐고 그러다 한 번씩 목돈이 빠져나가곤 했어요. 이체된 곳은 금거래소였고요. 그렇게 10년을 모으고 금거래소에 이체하기를 반복했더라고요. 아마도 가방에 들어있는 골드바는 그렇게 사서 모은 것 같았어요. 정황상 매일 매출의 일부를 모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왜 하필 금을 산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남편 가게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가게를 차려나간 직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던 남편이라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그 직원이라면 남편에 대해 뭔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동안 사장님이 사모님께 얘기 안 했던 거예요? 난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았죠. 사실은 사장님이 결혼하고 이듬해였던가? 뜬금없이 가족들 모르게 돈 모을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사장님 부모님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다들 사장님한테 들러붙어서 돈 빼가는 귀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금덩이라도 사서 마당에 묻어놓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매출의 일부를 떼어서 돈을 모으시더라고요. 손에 쥐고 있으면 부모님이 아쉬운 소리 할 때마다 돈 해드리게 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 사모님이랑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어떻게 지키냐고. 사장님도 정말 그런다고 진짜 금덩이를 살 줄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았던 걸까? 이런 사람을 그동안 외롭게 했던 내 자신이 미치도록 싫었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시댁에 돈을 보내고 헌신했던 건 어쩌면 외로움을 달래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걸요. 적어도 식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닌 그들과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돈으로 가족의 정을 사야만 했던 남편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보고 싶네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살았던 남편이 이 방송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